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새로운 아이폰 그리고 애플워치 광클해갖고 프로맥스 모델을 예약을 했고 이후에 자세한 영상이 있을 건데 그에 앞서서 아이폰 15 플러스 블루 모델 애플워치 시리즈 9 모델을 먼저 사용해 봤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15 플러스의 블루 모델인데요. 이뻐요! 쓰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오, 디자인 잘 뽑았다 라는 건데 블루라기보다는 거의 화이트에 가깝습니다. 은은한 블루톤이 들어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재질도 맨질맨질한 그런 유리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만져도 지문도 잘 남지 않고 오묘한 컬러감을 갖고 있거든요. 요게 유리 자체에 컬러를 머금은 컬러 인퓨즈 글래스라고 이번에 얘기하고 있죠. 뒷판이 정말 예쁩니다. 실물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카메라선 부분이 일반 모델인데다가 이 플러스 모델이라 전체 비율보다 상당히 작아요. 이렇게 14 프로랑 비교해보면은 이 비율에서 오는 느낌 차이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는 옆면에 이 엣지가 슥 부드럽게 엣지가 넘어가고 있어요. 전에는 정말 딱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만졌을 때 이 각이 확실히 느껴지고 딱딱한 그립감인데 와, 이게 생각보다 그립감 차이가 찌르는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게 감겨서 또 플러스를 이번에 써보니까 재밌는 게 14 프로보다 가볍거든요. 이게 제 집에 있는 저울에서 200g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4 프로 쪽은 207g, 이쪽이 더 무겁고 애플 실리콘 케이스랑 같이 쓰시면 이런 느낌인데 235g이라는 점. 아무래도 플러스 모델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이 대형 화면의 사용성, 시원한 느낌을 좋아하실 텐데 AOD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차이는 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 터치해서 키면은 시원한 화면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차이가 꽤 나는 부분이라 더군다나 이제 프로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노치가 아닌 새로운 사용성을 이제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배경화면은 모음에 있는 이 새로운 액체 금속 같은 게 엉겨붙는 느낌의 핑크,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뮤직 재생해봤는데 최신곡들은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화면을 시원하게 쓰기 때문에 플러스의 느낌이 더욱더 와닿는 부분이고 이렇게 쓸어 올리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60Hz라는 부분에서 급을 확실히 나누고 있는데 저는 역체감이 되긴 합니다만 프로모션과의 차이가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준수하게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거 올릴 때도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시 동작을 보여주는 초미니 모니터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또 알람 같은 경우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알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없앨 수도 있고 딱 누르면은 다시 알림으로 스누즈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에어드랍 할 때가 굉장히 와닿긴 하죠. 가까이 들이대면 네임드랍도 되고 에어드랍도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돼서 슝 해서 에어드랍을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도 있고 확대하면은 이 파일이 언제 끝난다라는 거를 보내주는 쪽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받는 쪽도 이렇게. 또 이번에 일반 모델도 디스플레이가 HDR 기준으로는 1600니트, 야외에서는 2000니트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밝게 부스팅이 되면서 상당히 잘 보이는 동영상 보실 때 HDR이 팍 체감이 됩니다. 캐주얼 게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프로맥스를 사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한 화면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 스탠바이 기능 쓸 때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거 너무 좋거든요.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꺼지는데 원하는 때 누르면은 정보가 나오거든요. 알림이 오지 않아도 눌러서 이렇게 시간 내용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아이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일반 모델도 4800만 화소 기준으로 파워업이 됐죠. 아이폰의 이미지 프로세싱 포토닉 엔진이 이번 세대에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꽤나 흥미롭고 재밌는 게 많은데 일반 모델은 26mm입니다. 26mm 화각으로 나오고 2400만 화소로 촬영되는 걸 보실 수 있죠. HEIF 고효율 압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용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애플이 추구하는 방향성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의 변화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4800만 화소 이미지랑 1200만 화소 이미지의 쿼드 픽셀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합성해서 2400만 화소 이미지를 만드는 새로운 프로세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더 확대해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고화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확대해서 볼수록 개선된 디테일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패드나 맥에서 크게 보실 때 훨씬 더 보기 좋고 내추럴하게 느껴져서 변화된 이점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재밌는 점이 이렇게 고화소 이미지를 다루지만 셔터렉이 없이 경쾌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프로세싱이 관여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센서를 활용한 2배 줌을 쓸 수가 있긴 한데요. 2배 줌이 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2400만 화소로 찍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2배 줌을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1200만 화소로 이렇게 찍힌다는 점 확대했을 때 역시 디테일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물 사진 이제는 사람이나 동물 찍을 때는 그냥 사진 모드에서 찍어도 머신러닝으로 인식해서 F마크가 뜨기 때문에 편집으로 바로 조리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초점 수정도 되죠. 그냥 일반 사진으로 찍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오타가 있어요. 포트레이트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번역을 잘못 해놨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이폰 사진 찍는 사람이라면 와닿는 큰 변화가 있어요. 인물 사진과 라이브 포토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옆에 이렇게 라이브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라이브 포토 관련된 기능성도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건데 F와 더불어서 라이브가 같이 나옵니다. 라이브도 있고 아래에 인물사진 모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2400만 화소의 사진을 찍으면서 인물사진과 라이브 포토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된 이런 부분 전 세대와 달라진 카메라 사용성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나중에 또 다시 다룰 예정이긴 한데 사진, 포토 스타일로 아이폰의 색감이나 톤 경향을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인물 사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바뀐 포토닉 엔진 덕분에 이제 인물 사진도 차갑게 찍거나 따뜻하게 찍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쉬운 부분은 센서가 커지다 보니까 최소 초점거리가 멀어져 있거든요. 일반 모델은 접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들이댔을 때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입의 줌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확대된 이미지를 얻기에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인물 사진의 외곽선 처리가 달라져 있어서 디테일 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는 게 와닿았고요. 스마트 HDR5가 새롭게 들어가 있어서 빡센 상황에서도 배경과 어우러지게 표현이 되는 느낌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사진을 보고 변화를 크게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포맷에 가시면 기본 해상도를 바꾸는 옵션도 있고 해상도 제어기를 켜시면 화면 상단의 제어기로 4800만 화소 사진을 이렇게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해상도 디테일을 원할 때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프로 로우 기능은 빠져 있어서 14 프로 쪽이 포맷 선택폭이 넓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고스트 현상을 비롯해서 폰카의 한계가 드러나긴 하는데요. 동영상 성능과 더불어서 일상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카메라 경험을 일반 모델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핵심적인 부분, 라이트닝을 버리고 드디어 USB-C, USB 2.0이라 15 프로보다 20배 느립니다. 삼성 T7 쉴드 SSD를 이렇게 바로 꽂아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파일 앱상에서 바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재생할 수도 있고, 불이 깜빡이는 게 보이죠? 액세스 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사진 같은 거 그냥 바로 선택한 다음에 공유 눌러서 파일에 저장해서 바로 외장 하드에 이렇게 저장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 앱 가보면은 잘 들어와 있습니다. 훨씬 간편하게 백업하실 수가 있으니까. 4.1기가 파일 폴더를 한번 복사해보면 약 1분 47초가 걸렸습니다. 외부 기기를 충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4.5W 출력으로 에어팟 정도는 충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급할 때 좀 이렇게 충전 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사실 정말 큰 변화는 USB-C 포트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포트 기능으로 4K 60 디스플레이 출력이 됩니다. 기본 모델도 4K TV에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시원한 화면으로 게임을 연결해서 본다거나 USB-C to HDMI 케이블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2C로 포터블 외장 모니터 연결도 됩니다. 다만 아이패드보다 전력 출력이 낮기 때문에 밝기를 너무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동봉되어 있는 이 케이블은 디스플레이에서 인식을 안 했는데 별도의 케이블을 썼을 때는 출력이 가능했고, 이런 포터블 모니터들은 대부분 USB-C 포트가 2개 있거든요. 전력을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따로 넣어주시면 원활하게 구동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아이폰까지도 충전해주기 때문에 외장 모니터와 함께 사용성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USB-C 타입의 커넥터를 이용해서 DAC 연결도 잘 되기 때문에 고해상도 무손실, 음악 재생도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지난 세대의 프로 모델과 동일한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있죠. 보시면 새로운 모델하고 기존 모델하고 램도 지금 6기가로 동일하고요. CPU 벤치마크 상으로 14%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탈 점수, 그래픽 점수도 지금 사실상 같기 때문에 이 전세대 플래그십의 성능을 갖고 왔다. 다만 일반 모델은 6기가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워낙 램 크루즈라서 램을 짜게 해주는데 이번 세대 프로 라인업은 8기가 램을 줬죠. 출시될 콘솔 게임들, 바이오하자드라든지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아이폰으로 나오는 게 일반 모델은 안 됩니다. A17 프로 기준으로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지만 난 아이패드에서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라는 분들은 아이패드에서 물론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디자인이 워낙 예쁘기도 하고 프로맥스와의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 플러스도 이렇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플 워치 시리즈 9인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느낌도 나는 그런 느낌의 그런 박스인데 나뭇잎이 회전하고 있는 로고가 애플 로고 대신에 이렇게 겉박스에 있는 게 재밌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모델은 시리즈 9 45mm의 미드나잇 컬러인데 스포츠루프 밴드에도 탄소 중립 표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 최초의 탄소 중립 제품입니다. 애플 2030이라는 거를 지난번에 발표했었죠. 어머니 대자연하고 약속했거든요. 워치를 시작으로 이제 변화에 대한 의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보이시죠? 요게 지금 애플워치 시리즈 9의 미드나잇 컬러고요. 45mm고 스포츠루프 밴드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숙한 디자인이지만 깔끔하고 예쁘긴 합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리즈 9이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S9 SIP 새로운 칩셋의 GPU 부분이 30% 빨라져 있다고 했거든요. 1세대도 물론 좋아요. 1세대도 물론 좋은데 새로운 성능의 시리즈 9을 경험해보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반응성이 진짜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게 느껴졌고요. 스마트 스택을 이렇게 올렸을 때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걸리는 느낌이 없이 되게 부드럽네 라는 느낌이 좀 와닿고, 울트라랑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느낌 차이가 살짝 있죠. 플랫한 화면과 곡면의 화면,
디자인 자체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를 바꿔놔도 감성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와닿고요. 이전 세대 울트라처럼 야외에서 최대 2000 니트까지 밝기로 파워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서 야외에서 글씨나 내용들이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럴엔진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서 받아쓰기 성능도 25% 최대 빨라졌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급한 용건 때문에 전화 드렸거든요. 지금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리는 게 좋겠죠. 하하하하하. 제가 급히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후후후후후. 방구석 리뷰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오타 같은 건 이전 세대나 지금이랑 똑같고 이전도 충분히 빨랐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영어로 쓰실 때는 온 디바이스 기기 자체에서 시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아이폰 전원 다 끄고 지금 네트워크도 비행기 모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X라고 연결이 해제됐다고 뜨는데 시리를 켤 수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시리를 켤 수 없다고 나오는데, 지금 시리즈 9도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시리즈 9은 Hello, how are you? Hi there. I'm pretty good. Thanks. 연결성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단독으로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더블탭 사실 지금 구입하시면 쓰실 수는 없고, 저는 10.1 베타로 올려놨기 때문에 짧게 실험을 해봤거든요. 설정에 제스처라는 항목이 이렇게 생겨 있어서 여기서 더블탭을 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이제 내가 시계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블탭을 이렇게 하면 인식이 되고 이렇게 화면을 쓸어 올리는 효과까지도 납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할 때 한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내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간편하게 스마트 스택을 불러낼 수가 있거든요. 주된 액션에 응답을 빠르게 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끊을 수도 있고, 네. 운동 알림 같은 게 왔을 때 바로 눌러서 확인하고 답장 같은 거 바로 음성이랑 연계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지금 뭔가 리액션을 보내주고 싶다 이럴 때 쓸 수가 있겠고, 인스타그램 알림 같은 게 왔을 때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또 시계에 알림이 왔을 때도 귀찮으니까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메인 액션을 이렇게 간편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앱에서 골라야 되는 포괄적인 상황 같은 곳에서는 눌러도 그냥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빠르게 어떤 인터액션을 해야 될 때 쓸 수가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시스티브 터치를 켜게 되면 더블탭과 이 액션이 중복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특정 동작을 지정해서 쓰는 기존의 방식, 이런 기능과 제스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버전 업데이트 되면 정식 버전에서 내용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저장 공간이 64기가로 늘어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남아 돌긴 하지만은 음악이나 내가 보이스 메모 같은 걸 많이 하고 싶다, 사진 같은 걸 좀 많이 쟁여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용량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18시간 기준의 배터리 사용성 그대로라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아이폰과 새로운 애플워치 이번 세대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초광대역 칩이 2세대로 파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쓰실 때 재미있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울려서 지금 여기 있다 라는 걸 그냥 소리로 알려주는 그런 용도였는데, 이제는 더 멀리 인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탐색 화면이 나옵니다. 정밀 탐색이 나와요. 이렇게 소리만 다시 울려줄 수도 있고 찾아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방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방향이 나오죠. 정밀 탐색이 이런 식으로 돼요. 진동이 와요. 진동이 와서 여기 있다.
진동이 손에서 팍팍 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되면 디리링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애플은 써봐야 아는 그런 변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었는데 출시되면 매장에서 직접 만져서 시험해 보시고요. 또 제가 구입한 아이폰도 곧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기능 사용법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